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 원내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틀 후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돼서 지금 여의도 국회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일단 내일 예정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심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통상적으로 내일 하면 자정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 일반적이었기 네. 때문에 그 네. 다음 날 12월 결국은 3일 새벽녘이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여의도에서도 좀 이 예측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의 중대성,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날 당일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락가락하면서 사실상 상당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당사와 본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뭔가 적극적으로 본회의에 참여,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걸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방해했다는 모습을 이게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여지가 있는데. 박지원 의원님도 이제 법사위원인데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된다 하고 무죄가 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여의도나 또는 법조계에서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다툼의 여지라든지 또는 뭐 그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구속은 이번에 사안이 중대하고 사법부가 최근에 이런 일련의 행위를 보면 구속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간 이거는 좀 현재로서는 굉장히 찬반이 엇갈리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13 비상계엄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이었고 뭐 아무리 민주당에 의해 뭐 독단적인 그런 입법 난발 그리고 뭐 국정 운영에 상당히 마비를 가져올 수 있는 탄핵 난발 뭐 이런 상황이 있었다 하지만 군과 경찰 동원해 가지고 비상시국으로 그걸 정치적으로 가져가고자 했던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앞으로 그 결과가 이제 전국 분수령이 될 정도로 이렇게 큰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제 작년 12.3 이제 비상계엄의 그 잘못된 오판에 따라서 헌재는 헌재대로 대통령을 파면 결정을 한 것이고 그 이전에 국회는 국회대로 계엄을 해제 의결하고 또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 그렇게 해서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하고 또 비록 민주당 중심의 단독이었지만은 세 개의 특검이 또 가동이 돼 가지고 13 비상계엄의 그런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특검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하고 또 그게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그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 절차대로 이게 잘 굴러가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13 판단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그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추경호 의원에 대한 표결 방해 행위는 국민들 상당한 부분이 그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위헌 특검이 만든 어떻게 보면 허위 소설에 저는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당시 이제 작년 11월 4일 날 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이 있을 당시에 국민의힘은 당시 18명이나 참여를 했어요. 그 18명 국회의원 모두 표결 방해가 없었고 또 자유의지에 따라서 표결에 참여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은 김민석 총리나 안규백 장관 뭐 이런 이재명 정권의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왜 당시에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럼 그들의 표결은 누가 방해했는지 이것도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겠죠. 한다면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당시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는 우리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집권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걸 마치 정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그런 잘못된 통치 행위에 우리가 가담해서 뭐 내란 공조, 내란 세력 척결 그 프레임으로 지금 1년 내에 이렇게 실질적인 야당의 정치 활동을 이렇게 대국민 이렇게 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죠. 근데 이게 네. 김성태 의원님은 그래도 뭐 일관되게 비상계엄 잘못됐다. 뭐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국민의힘이 자초한 문제라고 봐요. 이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은.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18명 한동훈 당시 당대표와 18명 정도가 비상계엄에 참여를 했지만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당대표직을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인 탄핵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탄핵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음주운전은 잘못했지만 사고를 냈다고 해서 그 법에 의해서 면허를 취소했더니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를 파기했고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불러왔고 그로 인해서 중대한 그 헌법 위반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파면시킨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선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탄핵과 비상계엄을 분리시키면서 자기 모순에 빠지고 계속 그 소위 유노게인, 소위 그 내란과 비상계엄 세력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수사사 받고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가능성까지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으로 연계돼 있다는 거죠. 아직도 윤석열 의견을 내치고 네. 그 계엄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그런 목소리가 보수의 일부 진영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 정당은 민주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가지고 그 정당의 운영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통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그런 활동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했을 뿐인데 또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그런 의회 폭주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을 뿐인데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춰서 비상계엄 사전 공모를 했다는 그런 개변을 늘어놓고 거기에 영장을 갖다 이렇게 치고 이 영장을 보면은 이 영장 자체도 보면은 논리적인 어떤 정치성도 없고 또 법률 구성 요건에서도 맞지 않는 그런 내용도 많고 이게 이제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12.3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가지고 여론 재판을 가지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구속한다? 이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을 방해했다고 또 판단하는 민주당의 입장도 있고 또 조은석 특검의 입장도 있겠지만 이거는 정치 공격을 넘어서서 판단해야 될 그런 영역이에요. 말씀하실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질문하면서 또 같이 얘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교롭게 구속영장이 발부 여부가 결정된 시점이 12월 3일일 될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12월 3일에 내놓을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게 주제가 될지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홍 대표님 이 메시지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국민에게 국가적 국민적으로 큰 위기를 초래했다. 네. 그런 측면이 잘못됐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중대한 그 헌법적 그 질서를 혼란과 그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파면한 것은 존중한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당시 여당으로서 매우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네. 아까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스스로가 약간 내적 분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네. 아까 제가 그래서 극단적인 비교를 아까 음주운전에 한 네네. 겁니다. 이거는 뭐 잘못했는데 그 행위에 따른 그 사법적 판단,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사법적 판단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탄핵을 부정하다 보니까
비상계엄까지 부정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한 사람은 비상계엄을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 부류가 있어요. 국민의힘 내에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탄핵도 당연하다. 탄핵도 찬성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주로 이제 한동훈 대표나 그쪽이에요. 네. 또 한쪽에서는 다수의 약간 눈치 보는 사람들은 비상계엄도 잘못됐지만 탄핵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네. 여기서 더 나간 사람들은 탄핵도 잘못했고 당연히 비상계엄도 정당하다. 이 세 부류가 좀 혼란돼 있는 거예요. 네네. 이걸 정리를 지금 장동혁 그 대표는 못 하고 있는 거죠.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그 도리어 애매하죠. 물론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표결에 또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네네. 근데 그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세력과 연계되면서 지금 입장이 모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제가 아까 추경호 대표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추경호 대표는 사법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뭐냐면 당일날 본인은 본청이 있었어요. 원내대표실에. 본회의장까지 1, 2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그때 신동욱 대변인인가요? 원내대표단 해서 그때 본회의장이 나타났다가 그 결국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한 대여섯 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내대표 되게 그 원내대표나 의원들은 원내대표랑 행동을 같이 하기 그쵸. 때문에 한 대여섯 명이 그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결국은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본청에 있으면서 1, 2분 거리에 있으면서 투표도 안 했단 말이에요. 예. 도대체 그럼 이 사람들이 의도는 뭐였냐는 거예요. 자,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네. 홍익표 대표님이 이제 국민의힘 내적으로 그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그 세 가지 분류로 있다는 거, 그건 난 정확하게 분석했다고 봐요. 이런 다양성 속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이제 리더십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이제 12.3 이제 1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장동혁 대표의 판단이 나는 있을 거라고 좀 네. 희망하고 또 그렇게 보는 사람인데 네네. 이게 왜 이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전국에 분수령이 되는가? 이게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축하 파티 열 것이고 네. 또 영장이 기각되면은 이재명 뭐 정권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 사법부 조희대 이제 네, 지금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뭐 점점 네, 바로 강해지고 비판에 있죠. 이제 모든 게 들어갈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도 또 내란 동조 세력으로 기각되는 그 사실만 가지고 그렇게 바로 비판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영장 심사가 실질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판사에게 정치적 뭐 이런 보복을 뭐 선언한 그런 파괴 행위라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에 이 영장진단 판사가 상당한 그 판단의 그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모든 그 부담을 갖고 그걸 영장 심사에 임해야 된다면은 이거야말로 상당히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김 대표님, 지금 지난주부터 보면 뭐 김재선 의원님이라든가 지금 초선 의원님들 또 재선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점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냥 이 메시지의 한 건에 국한돼서 이렇게 끝날까요? 아니면 이후에 또 다른 정치적 행보로까지 연결될까요? 당내 분열까지 연결될 수 국민의힘 있을까요? 입장에서는 12.3 이 상황 1년을 맞이해가지고 네. 그 비상계엄의 오판에 따른 그 정치적 그 무게를 그 짐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지고 이렇게 오르막길을 올라 이제 내려가려고 했지만은 그 짐이 가벼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 재판을 받는 과정이나 또 특검 수사를 받는 과정이나 모든 부분이 이제 국민들에게 특히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저 국민의힘의 지금 신뢰와 지지를 보는데 그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자, 그렇다면 12.3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뭔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는 뭐 4선 이상의 중진 또 예. 3선 의원, 재선 의원, 뭐 초선 다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소통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적으로 주말 사이에도 뭐 중앙일보에도 기사도 나왔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원내대표실에서 의원들 전수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1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많아요. 네네. 그런 많은 내용을 이제 장동익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판단을 해야죠. 이 지금 여러 형태로 지금 이제 생각들이 다른 그런 다양한 입장들을 그래도 하나로 좀 묶어내는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야 될 때고 저는 그 리더십이 또 보여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날 또 이제 어제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외신 예. 기자들과 또 생방송으로 기자회견도 준비돼 있고요. 네. 그 시점이 지금 막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많은 고민과 그 관심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특별 담화가 나올 때쯤에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여부,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때 또 그날이 마침 취임 100일인데 이런 모든 메시지들이 정치는 또 메시지 싸움이기도 하고 경쟁이기도 한데 묻혀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조금 나눠서 하자면 일단 대통령이 이제 특별 담화를 하기로 할 때 어느 점에 방점을 두고 내용이 좀 담길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대통령은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실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이요. 예, 그러냐면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문제를 강조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 네. 느낌상.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서 계속 해외에 나가시면서 이제 한국에 사실 그동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국내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치가 분열되고 뭐 경제가 어렵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네. 외교적으로 또는 그 대외 신인도 이런 거에 상당한 영향을 줬었거든요.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 12월 14일 날 지난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한 4, 5개월 이상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6월 3일까지 거의 6개월 가까이를 우리나라는 외교력의 공백기였어요. 그리고 많은 외국에서의 평가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두 가지에서 사실 놀랐습니다. 한국 정도 G20에 들어가고 꽤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하고 이런 군대를 동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이런 네. 논란이 있었고 네네. 두 번째는 그것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평화적 시위 그리고 법적 질서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탄핵을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까지의 일련의 흐름이 평화적이고 법적 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굉장히 놀랍게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러한 측면들을 강조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1년간의 국민들이 지난 1년 전에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그리고 그 1년 동안 함께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함께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 그리고 미래의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그 다짐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방향으로는 같이 갈 거로 봅니다. 뭐 과거에 국민의힘이 어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쩌고 이런 식의 지난 시기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대한민국의 소위 K민주주의 미래 희망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성태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런 시점에서 장동혁 대표의 그 메시지는 지금 뭐 계속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 일련의 과정들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야 지금 당의 이런 좀 국면을 좀 전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장동혁 대표의 이제 그 입장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13 비상계엄에 대한 이제 이런 나름 국민적 이제 판단 1년을 이제 이렇게 통해서 대한민국이 또 정상화될 과정이나 또 회복 과정 또 그렇게 또 국제사회에서 인식 또 뭐 대통령도 바뀌고 이런 모든 세상이 다 바뀌었잖아요. 네. 이 평가는 이제 올곧이 국민한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네. 정당은 정치적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죠. 그런데 이제 추경호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도 만일 이게 인용이 되어지면 민주당은 바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주장한 내란 세력 척결적인 차원에서 네. 이제 이걸 내란 세력 척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최종적인 종착역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통해서 아예 제1야당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 게 이게 최종적인 종착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장 내년 이제 6개월 후이면은 6.3 지방선거가 네. 이루어지는데 예. 거기에서도 이제 민주당 이런 단체장 기초 강력 단체장들이 압승을 거두기 희망하는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여기에는 다분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이 이제 이 12.3 일주기를 통해 1년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까지 내는 특별 기자회견을 한다.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네. 예?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많이 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된 과정도 자기 뭐 이런 뭐 정치적으로 또 국정 운영 잘한다 치적으로 또 삼았고. 네네. 자, 그러면 그 정도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번 12.3 이걸 1년을 통해서 또 나오면은 지난번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라든지 또 이하영 전 경기부지사 이정혜미 그 재판 과정에서 그 검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면서 당시 재판부 기피 신청 내고 그렇게 집단 퇴정한 부분. 네. 이거 가지고도 감찰을 통해서 그 검사들 쉽게 말하면 처벌하라는 그런 대통령의 입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아직까지 특검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계속 여기에 입장을 내고 메시지를 내면은 하나의 좌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12.3 그 부분에 대한 저는 모르겠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그 예측대로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1년 동안의 그 과정은 우리가 이렇게 극복하면서 갈등 분열이 있다면 이걸 치유하고 하나의 통합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겠죠. 그렇지만 그 목적보다는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 이어질 공산이 높은 거예요. 그걸 경계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동혁 지금 네. 국민의힘 대표 입장에서는 네. 이 12.3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의 이 오파는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예. 결코 국민의힘 입장에 보수 진영에서 이분을 추하고 또 내년 정당은 당장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또 금방 심판을 받는데 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간판 가지고 선거 치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너무나 명백하게 13 비상계엄에 대한 우리 당 차원에서의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틀림없죠. 네. 그 세 가지가 지금 뒤섞여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는 것 네. 같아요. 뭐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맞아요. 민주당 저라도 민주당의 지도 보면 내란 프레임 걸어서 국민의힘 공격하고 싶어요. 왜? 스스로 내란 프레임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세 가지 일련의 사건이 있었어요. 12.3 비상계엄,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그 대통령 선거와 이재명 정부 출범, 이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네. 이 세 가지 사건은 일련의 연속선상에 있는 건 맞지만 이걸 좀 갈라쳐야 그 첫 번째 내란과 탄핵은 연계돼 있어요. 이건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고 대통령 선거는 분리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이 세 개를 다 묶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묶어서 보면서 뭐냐면 결국은 내란은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데 탄핵에서부터 문제가 꼬이는 이유는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비판하려다 보니까 탄핵을 옹호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선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란과 탄핵은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거고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대로 이미 또 하나의 프로세스가 진행된 거예요. 자, 저는 그렇다면 빨리 그 내란 프레임 극복하기 위해선 방법이 뭐겠어요. 내란과 관련돼서 그 법적 조치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과거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했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탈당해서 법적 프레임이 문제가 없어지고 나면 복당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의 선긋기를 해주고 그 더 나가서 도리어 내란 극복 문제라든지 또는 미래의 민주주의를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더 협조적인 자세로 이 문제는 그 서로 각을 안 세우는 게 더 유리한데 여기서 각을 세우니까 내란 프레임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전에부터 제가 그랬어요. 위헌정당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만약 세상이 이런 거 모르는 거는 위헌정당에 대한 프레임을 국민의힘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면
위헌정당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될 거다 언젠가는 내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5분의 시간을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하실 얘기는 더 많겠지만 좀 다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요. 지금 계속 협상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가 민주당 입장에선 유리하지 않으니까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다시 추진 쪽으로 선회한다. 이런 보도가 주말에 나왔거든요. 이 국조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이거요. 제가 알기에는 제가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분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하려고 했어요. 네. 심지어 특위까지 받으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한 거는 특위하고 동수 이 네. 얘기하길래 여야 동수. 동수만 아니면 의석 비례대로 하면 특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민주당 내 일가의 판단이었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훨씬 더 어렵게 만든 거는 여기에다가 왜 저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의 그 법사위 간사 문제를 끼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는 법사위로 가자고 했으면 굳이 하면 다른 의원들을 법사위 간사로 해서 이미 그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게 옳고 그른 우리 당은 저도 당연히 그럼 맞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당 간사를 왜 민주당이 왈가왈부하냐 한다 하더라도 특위를 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 문제는 내려놓고 특위를 하자 그러면 저는 특위 될 거로 봐요. 그렇지만은 이게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게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대단히 약화되고 그런 측면에서 제1야당으로서는 그 김만배 일당들에게 대장동 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 천문학적인 수천억의 한마디로 개발 이익을 그런 사적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이게 정권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면죄부를 주는 세탁기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게 당연히 정치가 해야 될 일이죠. 네. 제1야당은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야말로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라든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협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선택을 한 가지로 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청문회든 이것저것 국정조사든 다 못한다. 그 대신 이제 법사위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의 쉽게 말하면 진상조사를 하자. 그렇게 논의된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 아니, 법사위 차원. 법사위 근데 차원에서. 이제 법사위까지도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까지도 갔는데, 법사위에 출정을 했고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기국회 이제 국정감사도 이미 마치고 이제 예산만 남았잖아요. 네. 정기국회 내내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교섭단체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간사가 없었어요. 그러면 말하면. 지금 나경원 의원의 간사 부분 그 조건은 처리할 수 없는 조건인 건가요? 그것도 이참에 오랜만에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런 대장동 항소 포기권을 통해서 이렇게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면은 이 합의 처리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법사위에 오랫동안 묵혀있던 그런 갈등 구조 이것도 하나 해소하면 얼마나 좋은 알겠습니다. 일이에요. 그걸 왜 굳이 못 받아들이죠?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본격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도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나오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일단 박홍근 의원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 앞으로 몇 분이나 더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걸로 보시나요, 홍 대표님? 한 5명은 최소 넘을 것 같고요. 네. 많으면 한 8, 9명까지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8, 9명까지요? 예, 많으면 지금 뭐 그 언론에 거론되는 분 말고도 또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몇 분 더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저는 뭐 최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 높진 않지만 네. 최소 5명 이상에서 한 많으면 한 그 정도인데 대략 네. 그러다 보니까 한 7, 8명 선이 뭐 그 예측 가능한 일반적인 그 선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장 출마는. 뭐 저도 한 조만간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요. 지금 뭐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연히 지금 뭐 출마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나경원 의원이 지금 아직까지 거취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강력단체장 그 당선이 많이 이루어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직 지금 강력단체장이 지금 현재 우리 당 그 현직일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최종적인 이제 경쟁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또 법적인 리스크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하고 이제 뛰어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들 신중하죠. 어느 강력단체 뭐 그 후보를 지금 꿈꾸고 있는 사람들. 뭐 지금 이제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도 뭐 서울시장의 뭐 잠재적인 가장 큰 후보군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동안 뭐 서울시장이 뭐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뭐 7, 8명의 후보가 최종 경합을 통해서 나서는 그 경쟁력이 오세훈 시장이 뭐 이걸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은 당연히 당내 이제 경쟁도 상당히 뭐 치열하게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 이제 경선 후보가 통해서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이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은 오세훈의 어떤 그 민주당에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에 대해서 총리까지 나서서 끌어내리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당 차원에서 또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을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경선 과정판을 펼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지방선거 경선 룰 당심 70, 민심 30 이거 두고 지금 당내에서 찬반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또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논란이 언제까지 갈까요? 뭐 이 원래 경선 룰 세팅은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뭐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선 룰 세팅도 최종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내세운 룰을 만들고 있는지 이 과정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하나의 안이 있다고 해서 그걸 일사천리로 당 지도부가 최고에서 또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고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뭐 논의 구조, 의견 이런 게 뭐 취합돼 가지고 가장 높은 경쟁력을 만드는 그런 룰 세팅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당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권리당원 1인 1표제 이게 지금 5일에 중앙위 투표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통과가 무난히 될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찬반이 좀 치열하게 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찬반 논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 통과 가능성은 뭐 거의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과거 몇몇 공개적으로 그 당 지도부의 몇몇 의원이나 또는 뭐 현역 의원들 중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그러냐면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당원 권리당원과 일반 당원의 투표율 1대1 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는 게 지방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고요.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의원이나 기초단체장에 대한 없습니다. 그도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식으로 뽑았냐면 기초 광역의원은요. 네. 권리당원 투표 를 하거나 또는 이례적으로 안심번호를 섞거나 이렇게 했고 네. 그다음에 단체장 이상, 그러니까 단체장 이상의 경우에는 기초단체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광역 후보, 대통령 후보 이런 경우에 공직 선출은 무조건 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여론 또는 선거인단 50% 해가지고요. 네. 당원의 경우에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 차별 없이 1인 1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 영향이 있고 대신 이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에서는 가중치 차이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1대1로 가자라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 때부터 논의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본 방향에 대한 반대는 큰 차이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지금 민주당 얘기 한 가지 더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 최고위원들은 2일 자정까지는 이제 사퇴를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김병주 의원, 그 다음에 한준호 의원, 김병주 의원, 전현희 의원. 전현희 예, 의원. 예. 이게 두 분은 서울, 예. 두 분은 경기지사, 한 분은 이제 서울시장. 예. 이제 예. 세 분이 의사표시는 지금 세 분이 예. 하는데 이게 이제 최고위원 줄사퇴가 있는데 9분 중에 3분이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른바 정청래 당대표 리더십에 영향은 그거는 안 줄 것 같아요. 크게 왜냐하면 주지 않을 거로 보십니까? 왜냐하면 네. 지도부가 붕괴되는 것도 아니고 예. 물러나는 최고위원들이 무슨 정청래 대표가 뭘 잘못하거나 네. 어떤 문제가 생겨서 네, 물러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최고위원자를 내놓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청래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 예. 세 분이 나가시게 되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고위원 예. 보궐선거를 예.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보궐선거가 친명계와 친정청래계 간의 어떤 경쟁 구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있어서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친명계, 친정청래계 이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당내에서는 네. 큰 틀에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몇 개 이제 다른 그룹이 있겠죠. 지난번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간에 경쟁을 했던 구도처럼 네네. 그런 구도가 또 한 번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네. 결과에 관계없이 당대표로서의 정청래 대표가 지금 리더십은 좀 굳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결과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당대표를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서삼석 최고위원, 황명성 최고위원 네. 등등 일부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어쨌든 정청래 대표하고 호흡을 맞췄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갈등을 막 표출하고 그런 아마추어식 리더십을 발휘하지는 않을 겁니다. 서로 간에. 네. 자, 지금 지난주에 불거진 게 민주당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 고소건. 지금 장 의원은 무고라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리감찰대에서 진상조사를 나서기로 했고요. 국민의힘은 장 의원의 제명까지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파장이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한 이제 파장이 되죠,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이 성비법에 대한 어떤 판단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지금 정청래 당대표의 상당히 핵심적인 정청래 당대표를 바치는 여러 이제 언들이 있겠지만은 네. 이 장경태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 6.3 지방선거를 또 서울시당 차원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청래 당대표의 리더십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당내의 이제 친명계 인사라든지 특히 당정 관계의 또 불협화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장경태 의원 처리 이 방향을 이거는 밖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이나 국민 여론에서 이렇게 압박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이게 제대로 된 자정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국민적 의혹에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판단을 해줄 건지 이걸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 민주당에서 네. 성비를 뭐 비호하거나 이럴 생각 추호도 없고 당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윤리감찰단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다만 그 과정 자체는 약간 석연치 않아 보이는 것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피해자 증언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입장도 수사기관이 조사를 할 거고 이미 고발이 됐으니까 이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자리 자체가 어떤 노골적인 성추행을 벌일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 노출된 자리고 어느 곳인지 여의도에 그 일했던 사람들은 어떤 장소인 거 다 알만해서 아는데 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네. 드러난 증거에 따라서 민주당은 처리를 할 겁니다. 만약의 경우 그 장경태 의원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 책임과 당 차원의 조치가 있을 거고요. 네. 반대로 거꾸로 장경태 의원에 대한 무고나 또는 그 정치적 어떤 음해라고 생각할 때 그에 따라 상응해서 당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이 이제 선거를 6개월 앞둔 상황이라 지금 뭐 그 피해자 측에서는 어쨌든 그 고소를 이미 한 상태고, 예. 네 이쪽 장 의원 쪽에서도 무고죄로 맞고소를 예. 해도 이제 수사 시간이 걸릴 텐데 지금 앞서 서울시당 위원장을 장 의원이 맡고 있는데 이게 선거에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사건이 결론이 나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기소해야 네. 되고 또 예. 재판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다만 1차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당시에 그럼 관계자들의 뭐 저 그 핸드폰들을 한번 본다든지 뭐 등등 해서 이것이 정말 그 피해자가 진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네. 그 당시에 이미 누군가에게 어떤 자문이나 법적 의뢰나 그 구체적으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가까운 지인에게 내가 이런 걸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대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도 있는데 어떠면 좋겠느냐라는 거를 아주 가까운 사람이나 또는 상담하고 조언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당시 한 달 안팎의 기간 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객관적인 조사가 충분히 가능할 거로 봐요. 그런 이미 그 당시에 그러면 성추행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어떤 증언이나 관련 그 행적이 있었다면 그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도 여러 가지 판단을 보고 이 1차 수사, 1차 조사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공식 조사 절차에 이제 들어가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는데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라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힘 당무위원회가 논란이 1년이나 지난 지금 왜 조사에 착수한 건지 하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글을 실었다는 그 흔히 말하는 댓글 네. 문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장동익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그 내용에 그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겠다. 그렇게 이제 공약을 내걸 상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뭐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 당무감사를 개시하겠다는 그 이제 당 차원에서의 이제 판단은 있었지만 향후 이 부분이 당내 갈등으로 분열로 치닫는 어떤 그런 뭐 당무감사 뭐 그런 결과로 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장동익 당대표가 이제 당원들에게 한 약속은 약속대로 실천을 하는 그 의미 이상 이하도 저는 없다고 보고 또 이걸로 가지고 당이 갈등이나 분란 분열로 가는 그런 뭐 단초가 만들어지는 것은 대단히 또 부적절한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날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